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구글 지도를 볼 때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고자 하면은 확대를 합니까? 아니면 축소를 합니까? 그 경우에 우리는 축소를 하지 않죠. 말을 할 때는 더 좁은 범위를 보려면은 축소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좀 트릭성의 이야기입니다. 말을 한번 해놓고 나면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전에는 아마도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든 스마트폰이 됐든 구글 지도가 됐든 거기에 그 플러스 표시, 더하기 표시가 있는 것을 클릭해서 우리는 더 좁은 면적을 보는 것을 선택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확대를 택하게 되면 점점 더 좁은 부분을 확대해서 보게 된다. 다시 말해서 숲이 있고 나무가 있을 때 나무만 보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사실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하는 것이 동시에 될 수는 없죠. 전체를 보면서 또 세밀하게 한 지점을 본다는 것이 동시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기술 발전으로 어느 정도 이것이 보완되기는 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작은 창을 하나 더 띄워서 그 작은 창에서 전체 보기, 즉 숲을 보기를 할 수 있고 큰 창에서 확대를 하면서 부분을 자세히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결국은 다 논리 연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일 큰 창에서 작은 창을 하나 띄웠다고 했을 때 어느 쪽에서 자세히 보기를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냥 주어진 그 도구를 사용만 하는데 스스로 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때에는 왜 작은 창에서 자세히 보기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지 그것을 스스로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든 기술이 좀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전체를 보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것을 동시에 볼 수는 없지요. 그것은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그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 두뇌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정지된 평면 지도가 아니라 움직이는 지도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가령 지금 구글 지도를 보고 있다. 그래서 강남구의 어느 지점을 보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어느 지점을 보고 있다. 그렇다면 꽤 여러 번 확대 버튼, 아니 축소 버튼을 눌러야 하겠죠. 그러면 확대를 하게 되면 좁은 지점을, 축소를 하게 되면 더 큰 면적을 볼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계속 축소 버튼을 눌러서 3개의 지도가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만큼 큰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앞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강물 위에 떠 있습니다. 강물 위에 있으니까 보트든 무엇이든 타고 있겠죠. 그런데 이 앞으로 흘러가는 강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강물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흘러간다는 사실 이외에는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뒤쪽을 돌아보더라도 하늘과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왼쪽이나 오른쪽을 보더라도 강변 자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 한가운데 보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다가 아니고 호수가 아닌 것은 또 그로써 명백해지지요. 지금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아가서 전체 인류라고 해도 또 그것도 될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인류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보트가 떠 있는 강물,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은 어디인가,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아마도 지도보다는 역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방금 우리가 이야기해 본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지점을 특정하기 위해서 역사를 알아야 한다. 그러니 이 강물은 역사의 강물, 인류사,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우리가 있는 지점이 어디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죠. 2018년 현재 인간의 능력이 결국은 그 각자의 두뇌 능력을 한계로 해서 그 능력이 한계지어진다. 그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발달한 기술과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지요. 우리 각자의 능력은 이제는 좀 섭섭하지만 이것을 결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결정론이 될 겁니다. 그러나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알고 있다시피 우리 모두는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아주 한 자리 숫자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능력의 우열을 가지고 운명까지 결정된다고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능력은 각자의 두뇌 능력을 경계선으로 해서 그 안에서 얼마나 능력 발휘를 할 것인가, 그것이 한정지어져 있다. 날 때부터 이러한 과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우선 인정하기로 합시다. 그런데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성취해 온 것들,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 능력으로 창조해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만일 이러한 능력은 타고난 것이다 하는 데 대해서 아주 불만이 많은 국민이 있다면,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인간은 능력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를 했는가? 우리 인간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진보해 왔는가? 우리는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문명을 건설했던가?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고 결국은 실수만 계속하는 삶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창조할 수 있었던가? 이 모든 우리의 의문은, 거기에 대한 답은 아니다라는
일관된 답이 나올 겁니다. 우리 인간은 능력이 우수했기 때문에 창조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보해 온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 능력이 두뇌 능력을 한계로 해서 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안에서 우수한 자들이 써내려 온 것이 역사다.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결국 문명은 두뇌 능력이 우수한 자들이 창조해낸 것입니다. 이 두뇌 능력이 우수한 자들, 그들이 대체로 지배층을 형성해 왔죠. 그런데 이렇게 우수한 자들이 지배층을 형성하면서 우수한 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또 서로 겨루기를 좋아합니다. 선두다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 이것은 좀 예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선두다툼을 했던 그런 기록들, 그러니까 왕위 다툼을 했다든지 왕의 자리를 놓고 다툰다든지, 혹은 힘을 겨루는 전쟁, 그리고 영토를 더 넓히기 위한 그런 또 다른 경쟁,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러한 선두다툼은 치열했고, 거기에서 인간들은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 민주주의의 한 형태가 제시되었습니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난도의 과제, 좀 높은 목표를 설정해 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설정한 목표는 궁극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자유는 자율권에 의해서 그 자유가 보장되는, 그래서 좀 이루어내기는 어렵게 보이는, 그때의 조건이 모든 구성원이 철학자일 것이라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철학자란 결국은 지혜로운 자, 그리고 두뇌 능력이 우수한 자, 모든 인간에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날의 학자들도 여전히 이 목표에 닿고 싶어 합니다. 이 과제를 풀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한번 실패했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발전하면서 그 후에 또 다른 형태의 민주주의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아주 궁극의 자유, 자율적인 자유 상태가 아니라 단지 지배층의 선두다툼을 좀 둔화시키는, 그 횟수를 좀 줄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민주주의가 제시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민주주의도 지배층의 선두다툼 이외에 전쟁이라든지 영토 확장을 한 그런 제국주의적인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거대한 세계제국이 발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이런 식의 민주주의는 제 역할을 할 수 없었겠죠. 지금까지 좀 예전의 이야기, 그리고 근세에 가까운 이야기, 이런 것을 했는데, 그 두 가지의 민주주의 형태를 이야기한 그 시대를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냉정한 실력의 시대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우수한 지배층이 지배를 했던 그런 시대였고, 그 능력이 우수한 자들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들이 또 지배층을 계승해서 그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어째서 지배층이 혈통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 예로서 왕족이나 귀족 등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학자들은 그러면은 어느 쪽에 속해 있었을까?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학자들이 아주 불우한 처지에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미천한 신분이었으면서도 학자가 있었다든지 하는 아주 독특하고 예외적인 것들을 배우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드문 예가 되겠죠. 가장 우수한 자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우수한 그룹의 학자들은 그 시대에도 있었을 것이고, 그 절대 다수, 그러한 다수의 학자들은 이러한 노예라든지 천민층이 아니라 지배층에 속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능력이 우수한 자들의 시대, 그들이 지배하던 시대에 학자들의 절대 다수가 그 지배층에 속해 있었다.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민주주의를 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결코 악이 될 수 없다고 알고 있죠. 그러나 이 두 번째, 민주주의는 악이 될 수 없다 하는 데 대해서 나는 그것은 확신할 수 없는 이야기다. 그렇게 말해 두겠습니다. 어떻든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현재의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는 돈의 시대와 나란히 성장했다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인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좌파도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라고 하고 우파도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일까? 민주주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국민들이 이것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과연 선인가 악인가, 그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해야 바른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우선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돈의 시대와 함께 성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돈의 시대, 이렇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고 벌써 여러분의 두뇌는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있었고 신분의 혁명, 인종차별이나 남녀차별을 없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이런 것을 떠올릴 겁니다. 옛날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영화에서 레트 버틀러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는 전쟁이 한창인데 그때에도 돈 벌기에 골몰해 있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다, 이러한 이미지가 설정되어 있었죠. 그것은 좀 이질적인 캐릭터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로서는 그와 같은 이미지는 좀 금기에 해당되고, 그리고 레트 버틀러는 금기를 깨트린 그런 역할이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돈의 시대, 그것은 산업혁명과 함께 우리 인류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그 출발선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돈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이 돈의 시대에 돈이 많은 사람은 존중받았습니다. 그 돈은 자기 스스로 벌거나 아니면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정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나쁜 방법으로 벌었거나 관계없었습니다. 돈은 그냥 돈이다 하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사법체계에서도 현금은 그 현금이 있는 곳에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어떻든 돈이란 이런 것이고 돈 많은 사람이 존중받았다. 그런데 그 돈 많은 사람은 얼마나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가 이것을 살펴봅시다. 그는 혈통이 나빠도 존중받았습니다. 이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배층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배층의 혈통은 어째서 중요한가? 그것은 두뇌 능력이 우수하다는 그러한 간접적 증명으로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먼저 그런 정리들을 했었죠. 그러니 그런 두뇌가 우수하지 않고 그것이 간접 증명인 지배층의 혈통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존중받았다. 이것은 대단한 파격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인성이 나빠도 그래도 존중받았습니다. 인성이 나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인성이 나쁘다는 것은 두뇌 능력이 우수하지 않다는 증명이고 그것도 바로 그 사람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명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실제로 능력이 없어도 존중받았습니다. 실제로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은 두뇌 능력이 좋지 않다 하는 아주 직접적인 증명이면서 핵심적인 증명이 되겠죠. 그것이 돈의 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19세기 후반부부터 20세기 이러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시대가 민주주의하고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민주주의가 발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점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돈의 시대에 돈만 있으면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혈통이 어떻든 실제로 그 자신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전처럼 개인이 능력이 없어 보인다든지 하는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아주 흉하게 생겼어도 그래도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평등이라는 개념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러한 돈의 시대에는 돈만 있으면 만인에게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시대는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부유하다, 돈이 있다, 혹은 물건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계급상 높은 그 지위가 없으면, 계급적으로 높지 않으면 그러한 물건을 가지고 큰 소리 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뇌 능력이 우수하지 못한 자는 돈으로 그것을 메울 수 없었다 하는 뜻이죠. 이러한 돈의 시대, 그때에는 두 가지의 그 이념적인
두 가지 그룹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평등을 내세우면서 통제적인 균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통제적 균등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등을 내세운 것은 이미 가장 가까운 시기로 보았을 때는 13세기에도 이미 나타났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대립하는 입장으로 현재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평등이 어느 정도 나타난 것을 거기에 힘입어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과거의 그 아주 수준 높은 자유를 추구하던 그것을 일단 목표로 삼고 한번 추구해보자 하는 자유를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평등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었죠. 그러나 돈의 시대에도 능력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돈을 잘 버는데 두뇌가 우수한 사람들이 더 잘 벌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돈의 시대의 그 핵심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을 두뇌가 우수한 자들이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겠다 해서 나온 것이 이 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수단으로 나온 것이 바로 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법은 좀 원시적인 형태로 계속 있어 왔죠. 그런데 이 시대에 이르러서 어떤 모습의 법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문법 시대가 됐다 하는 겁니다. 성문법이 되고 그 다음에 쉽게 고칠 수 없는 경성법으로 됐다. 이것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좀 더 확대돼서 헌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헌법은 논외로 하고 그것은 아주 그 초기의 형태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현상으로 되는 것은 아무래도 20세기 중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 헌법이라는 것이 국가 자체를 헌법 위에서 건립하게 한 겁니다. 당연히 이 헌법은 경성법이면서 성문법인 것이죠. 경성법은 법을 쉽게 고치지 않는다. 사실은 고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뜻이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법도 그런데 헌법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것을 쉽게 고치게 되면 이것들이 지키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수호,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법은 필연적으로 경성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법을 고친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법을 고친다, 혹은 헌법을 개정한다 하는 것은 10중 8구 거짓입니다. 그것은 법을 고치는 순간 민주주의는 허약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에서 자기만 가장 현명하고 잘나서 민주주의를 더 잘 수호할 수 있도록 내가 내세우는 방식으로 고치자. 여기에서 이미 그것은 거짓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죠. 이것이 헌법주의의 전반기라고 할 수 있는 20세기 후반까지, 그러니까 연도로 말하면 1999년까지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러한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지점에서 내일을 향해서 가는 그 단계까지 포함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 하는 것을 이제 요약을 하면서 살펴보기로 합시다.
돈의 시대를 우리는 근대 이후로 잡았습니다. 근대를 포함해서 그 이후, 이 근대 이후의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돈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20세기 중반까지 대략 2차 대전이 끝나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그 시기까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A라고 하는 그룹과 B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A라는 그룹은 균등민주주의를 추구한다. 그래서 균등의 달성을 목표로 내세운 그런 민주주의 그룹입니다. 여기에 예를 들자면 공산주의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A그룹과 그 다음에 이미 나타난 평등의 싹을 토대로 자유를 추구하겠다. 이렇게 한 자유민주주의가 일정 기간 대립을 했고 여기에서 B그룹이 승리했습니다. 이 B그룹이 승리한 것은 이것이 좀 더 나중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유리한 부분도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어떻든 이 B그룹은 자유민주주의 그룹이고 이들은 능력이 우수한 자들이 주축으로 되는 그러한 사조입니다. 그래서 B그룹이 승리했다. 이제 20세기 중반으로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사이에 C그룹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C그룹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대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고 그 결과 발전했던 것이죠. 이 부분은 자본주의가 나타난 다음에 수정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과정하고 아주 닮았습니다. B그룹이 C그룹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이때 C그룹은 자유평등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이 이 20세기 중반에서 후반으로 가면서 들어선 평등이라는 개념은 최초의 그 대립을 할 때 A그룹이 이야기하는 균등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균등이 아니고 평등이다. 그러면 이 평등은 어떻게 보장을 해줄 것인가? 역시 법으로 그 하한선을 지켜줍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평등해야 한다. 그 이상은 자유의 영역으로 둔 것이지요. 따라서 이때의 평등은 균등이 아니고 또 그 평등조차 완벽한 평등은 아닙니다. 하한선만 지켜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헌법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 건국헌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으로 평등의 하한선을 지켜준다 하는 것이 달리 이야기하면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20세기의 민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20세기의 경제민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세기 중반에서 20세기 후반으로 타협을 통한 발전이 이루어졌고 이때의 민주주의는 자유평등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C라고 하는 것이 자유평등 민주주의였죠.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고대에 있었던 고도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 영역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보장하는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민주주의라고 했기 때문에 D라고 하는 것은 C의 발전 형태가 될 것이고 D는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 할 겁니다. 이것은 20세기 중반까지에 있었던 그 B 형태의 자유민주주의하고는 다른 것이죠. 훨씬 고도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C에서 D로 갈 것인가? 그것은 이제 자유평등민주주의 상태에서 법의 강제가 없이도 리걸마인드, 즉 자율로서 평등을 존중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전 국민이.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역시 리걸마인드로 자율적인 외부의 어떤 강제가 없이 이제는 자유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21세기 두뇌의 시대가 시작됨과 함께 이것을 추구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좀 지나치게 이상적인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실제로 선진국들도 이 모델을 그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21세기가 되었고 선진국에 있어서도 이 D타입의 자유민주주의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이 1999년부터 민주주의가 사라질 것이다 하는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한참 된 일이죠. 왜 민주주의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가?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수한 자들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못한 나머지들을 위한 아주 독특한 그런 제도인 것이죠. 선진국에서 고민하는 내용은 이러한 것입니다. 21세기 두뇌의 시대에 두뇌가 우수한 자들, 그러니까 지배층의 유전자를 지닌 이 우수한 자들이 과연 전체 구성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계속 평등을 보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미래학자들과 선진국에 있는 철학자들, 이들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B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평등민주주의로 타협을 할 때는 그 타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동력인 것이죠. 생산해야 하니까. 그때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이 21세기에는 인간의 노동력, 그 생산이라고 하는 필요성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머리 나쁜 인간의 능력, 그리고 또 인간은 좀 허약하죠. 그 인간의 물리력, 이것은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별것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AI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또 기계가, 로봇이 이것을 대체합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현실에 다 받아들여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정말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강자 독식의 시대, 두뇌가 우수한 그룹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올 수 있는 조건이 다 충족되었다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도 그러고 있기는 한데 강자와 약자가 어떤 시합을 할 때 강자에게 핸디캡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슷한 조건 하에서 힘을 겨루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핸디캡 시스템 하에서 약자도 승리를 꿈꿀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다른 측면에서 형상화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강자에게 핸디캡을 부여해서 약자와 시합을 시키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이러한 민주주의가 사라져가고 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이 문제점들, 강자에게 핸디캡을 부여했을 때 그 강자가 과연 100년, 200년 참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던가,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든 민주주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자유평등 민주주의는 이제 힘을 잃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이런 시대인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사람 같은 얼굴을 하고 사람 같은 소리를 내는, 그래서 모습은 마네킹 같이 생긴 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AI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AI는 사실 얼굴이 없죠. 그냥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무엇인가? 논리적 작업을 하는 기계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논리적 작업을 일을 해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현재 AI는 각처에서 맡은 일들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의 인간들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AI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다.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AI가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다 하면 전문가들은 항상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한 인간들의 저항을 받아서 기술의 진보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원론을 이야기합니다. AI는 인간의 복지를, 인간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개발되고 있다. 현실은 AI에게 일자리를 뺏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닌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논리적 능력을 서둘러 신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성적 어디다 쓰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것이죠. 미래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논리력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들 가장 눈에 띄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국회의원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현재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들도 그렇고 논리적 능력이 정말 엉망입니다. 이것은 국가로서는 아주 불운한 일이고 우리의 내일이 극히 위험하다 하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선진국의 소위 하층민들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더 비논리적이라는 것, 여러분은 거기에 수긍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위험 수위가 아주 고도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비논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것이 계속되면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역사에서 사라지고 우리의 언어도 역사에서 잊혀질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그저 공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젊은 아이들 말대로 실화인 것이지요. 우리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때 빅데이터, 문재인 보궐 대통령 그리고 현재의 청와대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5G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런 것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뿐이었죠. 현재 대한민국에서 아주 큰 소리를 치는 문재인 파들, 문재인을 사랑하는 좌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본 하면 치를 떨죠.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흠을 잡지 못해서 그리고 결코 화해할 수 없다는 태도로 항상 먼저 싸움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당당한 선진국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이 좌파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친일파 논리 100년 전 이야기이지요. 그거 지금 아무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일본을 흠집낼 수도 없고 세계 어느 누구도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한국인에게 한국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좌파만의 문제는 아니죠. 좌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우리 한국에서 어느 분야에서 좀 잘한다고 하는 그 그룹들, 선진 그룹들은 대체로 일본 베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일본보다도 한참 앞서 있죠. 그래서 일본보다 먼저 더 높이 날아올라 있기 때문에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노상 트럼프의 얼굴이 언론에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특히 좌파 여러분들은 또 트럼프도 어딘가 모자라고 어딘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여러분은 미국에 트럼프만 있는 줄 알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두뇌가 우수한 자들이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한선도, 논리력에 있어서 하한선도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비극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좌파 그룹들, 그들이 그 잘못된 논리 체계를 가지고 그리고 이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뜯어 고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20세기 후반까지 그러니까 바로 직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자유평화민주주의라는 것이 확립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 시대였다. 그들은 그것을 민주화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협으로 자유평등 민주주의로 발전해온 그 단계, 그것을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측에서는 좌파가 승리했다고 인식하는 이런 오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좌파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평등은 확보했다. 민주주의는 거의 완성시켰다. 민주화가 성공했다.
그러니 이제 균등으로 가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 평등민주주의면 되는 것이고 자유는 필요 없다 해서 자유 떼어버려. 그렇게 교과서를 바꾼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 C타입의 민주주의, 자유평등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서 다음 단계인 보다 승화된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D로 가는 것이 아니라 A 상태에서 아주 먼 과거로 갑니다. 100년 전 이야기를 노상하는데 A와 B의 싸움에서 그것이 B의 승리로 끝났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면서 21세기에 이르러서 A가 이겼다고 고집하는 것이죠. A라고 하는 것은 균등을 주장하는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물론 신분이라든지 계급제, 이것을 타파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A에서 더 나아가서 A1이 된 것이 스탈린과 같은 그러한 타입의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은 스탈린을 민주주의자라고 하면 좀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의 고대 형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는 아니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바로 A단계, 돈의 시대가 시작되자마자 나타난 그러한 민주주의 형태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A1의 입장에서 여기에는 계급이 존재합니다. 자신들의 이념에 찬성하는 그룹과 거기에 반대하는 그룹을 나눠서 이 둘을 서로 적대관계로 설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그룹이 크게 나누어서 두 그룹이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A1을 지탱하고 이것을 계속하고자 하는 그룹의 최상층에 바로 지도층이 있게 되는 그러한 계급제 국가가 되는 겁니다. 혹은 집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A1의 단계에서는 계급제가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그의 정치 철학과 이 A1 타입의 민주주의가 아주 닮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자기들이 20세기 후반의 과정에서 20세기 중반에서 후반까지의 그 시기에 승리했다고 한번 오판하는 바람에 현재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과거로 가서 A라고 하는 과거, 상당히 먼 과거로 돈의 시대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그 과거의 샛길인 A1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돈입니다. 그것은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돈 있는 자를 부러워하고 돈 있는 자를 샘내고 돈 있는 자를 그러면서도 좋아합니다. 돈 없는 자들을 능멸하는 것이죠. 이것 역시 여러분이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가 세계의 선진국들이, 결국은 세계의 돈 많은 나라들이, 혹은 두뇌가 우수한 국민이 많은 나라들이 D를 향해서
D단계 민주주의를 향해서 미래로 날듯이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100년 전 과거로 갔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무엇을 해도 실패한다. 이것은 그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은 문재인이 이랬다. 문재인을 어떻게 한다. 문재인과 무엇을 하겠다. 한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물론 문재인과 관련해서 문재인 때문에 정치인 A, B, C를 비난하는 일들도 부질없는 일입니다. 이제 문재인은 그를 따라서 죽음의 길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과 상관없이 삶의 길을 찾을 것인가? 이러한 의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제 논리적 능력을 키우고 코앞에 와 있는 이 미래의 도전, 이 도전은 생과 사를 가르는 도전입니다. 여기에서 선두그룹에 합류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잘못된 논리력, 이것이 참 큰 부담입니다. 대한민국 70년 헌정사에서 우리 국민의 그 논리적인 왜곡은 아주 심하게 병에 이를 정도로 왜곡되어 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한국에서의 왜곡된 기록을 깨뜨리는 데에서 시작해야 할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한편 왜곡되어 있는 한국의 역사, 한국의 기록들, 그리고 왜곡되어 있는 우리 국어 화법, 이런 것들을 완전히 새로 배우고 새로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왜곡된 기록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그것 역시 문재인 한마디로 아주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알고 있는 한반도 역사는 상당 부분 틀렸습니다. 왜곡되어 있는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평화, 통일, 혹은 사랑, 그리고 사람, 이러한 모든 개념, 그것은 왜곡된 것입니다. 틀린 것이죠. 그래서 이번 회에는 이렇게 우리가 역사의 강물에 떠 있을 때 우리는 역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승패를 나누면서 여기에 이르렀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